저는 손해평가사 2차 1과목과 그 다음에 1차 과목 제1과목인 상법보험법 그리고 2과목인 농업재해보험법 등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이제 1차를 대비해서 우리가 제1과목인 상법보험법과 2과목인 농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까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쭉 우리가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또 1차와 2차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럼 1차를 공부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1차에 대해서 이제 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이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간단히 우리 손해평가사, 내가 지금 공부해서 따려고 하는 이 자격증이 과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해서 할 보람이 있는가? 한번 그걸 이제 가늠해 보는데, 잠깐 보자면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 국가 자격.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손해평가사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노후대책 마련을 최고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세 또는 65세 이렇게 정년이 있다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자, 회사나 이런 데서 물러나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년 없이 여러분들이 몸만 건강하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또 여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좀 꼼꼼하게 이제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성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렀던 이번 10일에 보면 여성 합격률이 30%가 이제 돌파했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아마 내년 12회 때는 40%까지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요, 임금 차별 없이 영업에 대한 이런 노력이나 수고할 필요 없이 남녀와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도전을 해보라고 권해보고 싶고요. 또 프리랜서 형태로 이제 높은 업무 자유도 및 투잡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게 되면 그때 나가서 일을 하면 되고요. 또 평가라는 게 농작물 재해가 이렇게 몰리잖아요. 우리가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가 없는 데는 내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입에 영업 부담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수록 어때요? 농업지에는 점점 자연재해가 이제 이상 기온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수요도 많아지고, 또 점점 농작물에 대한 품목도 이제 보험에 많이 가입되고 있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점점 이 평가사 자격에 대한 수요는 많아집니다.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영업을 해서 그 오더를 따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지부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해당 지부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에 따른 수입 증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평가를 자주 하다 봅니다. 이제 경력이 쌓여요. 평가를 잘해요. 그러면요, 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우선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 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 반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뽑히게 되면 이제 훨씬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도 많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 손해평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도 국가가 만든 자격증이고, 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자부심을 가지며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손해평가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이 시험은 농금원,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농금원 그러는데, 여기에서 손해평가사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치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응시 자격은, 자, 1차는 학력, 성별, 연령, 국적, 제한 없이, 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2차 응시는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기 해당되는데, 이거 모르고 1차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당해 연도나, 그 다음에 직전 연도 1차 합격자는 1차가 유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라면 그 해 2차 바로 보시고, 설령 2차가 안 되면 한 해 지나 이렇게 유예가 되니까 2차만 봐도 된다. 그 얘기고.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 자격 있는 분들은요, 1차가 면제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자, 여기 3년 이상입니다.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분들도 1차가 면제되고요. 또 일부 기관이나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이렇게 종사한 경력이 있다. 특히 이제 농협에서 보험 계통에서 이제 담당했던 보통 팀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오신 분들이 자, 이걸 모르고 1차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한번 자,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농구먼 여기에다 물어보시면 면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시험에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정지나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못 봐요. 자, 시험에 정지 무효 처분 같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또 시험장에서 컨닝을 하거나 이런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요, 시험 정지 무효 처분 받게 돼요. 그런 분들은 2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다가 걸리면 취소되는데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2년간 기다렸다가 응시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과목입니다. 자, 우리 1차가 크게 3과목이죠. 상법보험편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법 중에서도 보험편에 해당되는 그 규정들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자, 이 과목으로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 및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 있고요. 손해평가 요령은 농림부 장관의 고시로 만들어진 건데, 일종의 이제 행정 규칙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또 한 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학개론정 재배학과 원예작물학 파트입니다. 이거 이제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보통 이렇게 개이론이라고 하는 게 소위 뭐 개 같은 이론이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그래서 분량만 엄청 많이 있는 이제 그런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게 농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의 생리에 대해서 좀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이 과목이 시험 과목에 들어옵니다. 이 내용이. 자, 이제 우리가 과목별로 25문항입니다. 한 문항당 1분씩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답안 체크하시 5점 플러스 해가지고 5분 플러스 해가지고 30분씩 해가지고 3과목이니까 총 90분 봅니다. 한 번에 딱 봐요. 그리고 객관지 사지선다입니다. 대부분 오지선다인데 사지선다니까 또 시험적인 부담은 좀 줄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차. 2차는요, 자, 농작물 가축재배보험 이론과 실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2차에 조금 치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10문항, 그러니까 1과목 10문항, 2과목 10문항을 뭡니까? 각각 60분씩 해서 120분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과목도 그러고 이제 2과목도 그러고 이제 단답형 형태로 5문항이 있고 소술형 또는 계산 문제가 5문항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한 문제당 5점씩 배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술형 5문제는 한 문항당 15점이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시간에 이제 OT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1차 위주로 지금은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자, 최근 7개년 합격 현황을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70%대 합격률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제 합격률이 70%가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데, 이번 10일에도요, 74.91에서 거의 뭐 75% 합격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1차는 거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이제 수급을 좀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같은 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보통 10%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10%대.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어려워서 뚝 떨어졌어요. 특히 이번에는 4.9로 5%도 안 나올 정도로 2차에서 굉장히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7회 때 문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막 15점짜리 문제가 막 2문제 또는 다른 문제들이면 복수 정답, 모두 정답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았는데 최근에는요, 이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게끔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오류 같은 건 없고요. 대신 이제 지문을 길게 한다든가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꼬아서 문제 자체를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게끔 자, 그런 추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 반복, 또 반복해서 숙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연습하면서 숙달이 되면 자, 이제 합격할 점수 나오게끔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차 합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는요, 자, 연령대인데 보통 우리가 항상 50대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50대가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시험은 자, 주로 50대, 60대가 그러니까 정년퇴임 이후에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합격해 놓습니다. 또는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서 이제 이 공부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따놓겠다 해가지고 응시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합격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0대 되신 분들이 이런 젊은 층들이 이제 응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면 여기서 합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조절 차원에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제 60대 되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왜 젊은 층들이 말이야 이 시험에 응시해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별 현황을 보니까 이번 10일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드디어 30% 이제 곧 아마 40% 도달할 정도로 자, 그래서 여성분들도 꽤 많이 응시하고 있는 자, 그런 시험이라는 거. 자, 과목별로 이제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자, 평균 점수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과목과 2과목은 거의 자, 이렇게 70점대 합격이 나와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분량도 많잖아요. 법 조문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자, 특히 제비학과 원희 장모랑은 좀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조금 어려워하고 과락자도 많고 과락률도 높아요. 자, 그래서 평균 점수에 보시면 합격 점수에 미달하지만 여기서 과락 점수 40점만 넘기면 이제 이 두 과목에서 이렇게 보태서 평균 60이 넘어서 합격할 수 있게끔 자, 이런 전략으로 준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은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이 세 과목은 이제 골고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압도적인 점수를 합격하겠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차에 이렇게 치중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1차, 2차를 동시에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2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2차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안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고득점 받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물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자, 그럼 골골한 합격 점수 나오겠구만 이렇게 공부하면 어떠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냐?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자, 우리 좀 전에 합격률 보니까 어때요? 자, 1과목과 2과목은 거의 평균 점수를 보면 70% 다 넘잖아요. 자,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비중을 두고요. 제 3과목은 과락 점수 넘긴 만큼만. 그러니까 분량이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분량을 다
막 공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제풀에 지쳐요. 2차 과목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그래서 이걸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꽈랑 넘길 정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암기할 것만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 찍는다든가, 아니면 같은 번호 찍는다든가, 그래도 꽈랑 40점은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시간 안배를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 10에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먼저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서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내용 이런 걸 완벽하게 숙지하게끔 이제 이론 강의하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자, 모의고사 한번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실전처럼 대비해서 이번 시험이 자, 5월 9일입니다. 1차가 5월 9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4월, 자, 5월 둘째 주 토요일인데 한 우리가 1월, 2월, 한 3월 정도에 이론 강의, 문제풀이 이런 걸 어느 정도 여러분이 끝내고 4월 정도에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실전 대비, 시간 안배 훈련이랄지 컴퓨터 이런 사인펜 마킹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다 실전처럼 연습해서 합격 점수 나오는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마무리할 건데, 자, 이것도 이제 4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론 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 이제 시험장에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핵심 정리를 통하여 해줍니다. 정리를. 그래서 꼭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될 거 압축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네, 정리하게끔. 자, 이 과정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뭐합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과정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 아마 1차가 실강이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한 30분, 길어야 40분 이내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이제 있지만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파트, 자, 이론 강의 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풀이 강의로 바로 이렇게 정리를 직접 풀어보면서 자, 이거 복습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문제풀이 나중에 따로 이러지 마시고 이론 강의를 그 파트를 듣고 그리고 동일한 파트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과목이죠. 자, 상법 보험편 1과목인데 자, 상법 보험편은요. 자,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원래 상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 1편, 2편, 3편, 4편, 5편. 자, 그래서 통치,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그래서 우리 보험이 자, 상법 제 4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법, 보험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4편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보험에 들어오는데 자, 이 4편 보험은 크게 통치란 말이 이제 보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손해보험은 다시 또 총 이렇게 6개죠. 이거 통치기니까. 그러니까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통치기고 이제 이렇게 7개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게 농작물이잖아요. 자, 그럼 농작물은요. 보증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보험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화재보험은 들어가요. 왜? 우리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화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시험보험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임보험은 뭐냐면 자, 임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농작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보험은요, 시험보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 상법 보험편에 시험보험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통칙 부분 있죠? 자, 이거.
자, 이 통칙 부분과 그 다음에 손해보험. 자, 농작물은 손해보험, 물건에 대한 겁니다. 물건. 자, 그래서 손해보험인데 여기 자, 통칙과 화재보험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면 자, 이거하고 이거. 자, 총 638조부터 시작해서 687조 조문이 쉬운 4개밖에 안 돼. 자, 우리 쉬운 4개 법 조문만 봐도 80 넘어요. 자,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면 자, 보험에 대한 이론이 이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게 다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쪽에 전문 시험서가 없어요. 수험서가. 그래서 손해사정사에서 자, 가르치던 그런 강사들, 또 손해사정사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수험서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쓰잘데없이 보험 이론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인보험,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까지 인보험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운송, 해상 책임자,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1회 시험보다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 이거 자 687조까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통칙 부분에서 자 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칙 부분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한 공통 요소 있잖아요. 그게 잠깐 나와요. 자, 그게 잠깐 나오지 인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야지 쓰잘데없이 엉뚱한 내용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안타까운 게 다른 수험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도 찜찜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맨 처음에 보험 사정 이론을 앞에다 실어놓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저는 그거 터치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638조 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농업재해보험 법령은요. 자, 어떻게 했냐면 크게 법령과 평가 요령이죠. 자, 이 법령이 법률과 시행령인데 참고로 시행 규칙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법률령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 요령이 이제 농림부 고시로 있는데 자, 이 평가 요령도 내용은 많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법령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재보험 사업 기금, 사업 관리, 벌칙, 과태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평가 요령에서 다루는 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자, 총 25문제잖아요. 수술 담은 문제 중에 10회 때는 이 평가 요령이 11문제가 출제되고 이번 12회 때는 무려 13문제 이렇게 점점 많이 출제되는 추세.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법령입니다. 자,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출제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우리가 법령 내용, 이 평가 요령이 있는 그런 법령 내용만 제대로 알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오히려 상법은요 오래된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이론에 대한 판례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법 규정 내용이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견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판례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 이외의 내용도 좀 알아야 돼. 그런데 농업재해법령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판례, 이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법령 내용만 가지고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법조문 내용만 정리하면 이것은 다 맞아요. 오히려 이게 100점 맞기 더 쉬워요. 물론 법조문은 상법보다 많아요. 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여기 평가 요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보다 법 규정 내용은 좀 많지만 이것만 정리하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변수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상법 보험편부터 정리를 나갈 텐데, 자, 여러분 교재 앞쪽에 있는
챕터 1번 있잖아요. 자, 그 보험 사정 이론인데, 자, 그것은 건너뜁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상법 보험편이 시작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공부도 여기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챕터 2 보험 계약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볼게요. 예, 24페이지네요. 자, 24페이지 펼쳐서, 자, 이 내용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계약입니다. 자, 보험 계약이란, 자, 뭐냐 이건데, 당사자 일방에, 즉 보험 계약자가 일방이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이나 생명의 신체의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이제 보험자죠.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그런데, 자,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보험계약. 그럼 보험계약은 이들이 당사자죠. 그러니까, 자, 보험계약자 이 사람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나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나 좀 대비하고 싶어요. 보험 가입하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라고 이제 누구한테? 보험자. 이 보험자가 이제 보험회사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보험자가 좋아요. 내가 그 위험을 인수할게요. 승낙을 해요. 그럼 이렇게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 보험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험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죠. 자,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자한테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험료. 그리고 이제, 자, 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자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런 계약이. 자, 그럼 이제 이런 보험 계약입니다. 그럼 이런 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이건데요. 자, 이것도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자, 먼저 낙성 계약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낙성이란 말이 이거예요. 청약 또는 승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하고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내가 받아들일게요. 오케이. 이걸 승낙. 이런 걸 이제 법률용어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래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자, 그리고 분료식이란 말은 특별한 요식, 방식이 필요 없다. 그렇죠.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꼭 요식성 갖춰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낙성 분료식이다. 그런데 이제 보험계약 실무상 우리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청약서 작성은 그거잖아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서류를 내밀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 작성해서 이제 이렇게 가입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쓰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 하는 거지. 자, 계약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낙성 분료식. 그럼 여기서 요물계약, 요식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반대말이 그죠. 자, 여기서 요물계약이란 말은 뭔가가 물건이란지 이렇게 반드시 상대방이 건네줘야 되고 또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요물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뭐냐면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말로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리고 요식 아니에요.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 뭐냐면 우리 혼인계약이에요. 혼인. 자, 혼인도 계약입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자, 무릎 꿇고 반지 건네는 거 우리는 청혼이라고 하죠. 여기는 청약이라고 하는데 혼인에서는 청혼이라는 말을 쓸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 측에서 오케이 하면 승낙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혼인계약이 성립을 안 돼요. 혼인계약은 그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돌싱이 아니라 싱글이에요. 자, 그게 대표적인 요식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자, 낙성 분류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 유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공짜.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자, 뭔가 대가가 있는 거 그 말이에요. 대가.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자에서는 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보험자에서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가적인 게 있어진 이걸 갖다 우리가 유상계약 그럽니다. 자, 유상.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그러는데 자, 보통 이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밖의 급여란 말은 어떤 물건으로 대체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입니다. 자, 이거 두 개 혼동하면 안 돼. 여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서로 대가성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쌍무는 서로 무가 뭐예요? 의무. 그러니까 보험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걸 여기에 맞추세요. 그럼 이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고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구분하세요. 유상은 서로 뭔가 대가적인 게 필요하다 이 말이고 여기서는 무니까 의무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서로 대가적인 뭐다? 의무. 자, 이런 의무가 있다. 그걸 쌍무계약 그럽니다. 그 다음 자, 상행위성이다 그러는데 자, 우리 상법에 보면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쭉 규정이 있는데 그 상행위에 이 보험계약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행이란 말은 상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뭔가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상법상 규정은 다 돈 벌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이제 주식회계다 보니까 상인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인수는 여기서 보험인수란 말은 가입자가 나 이거 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걸 인수라고 그래요. 그럼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이유는 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받아서 수익 사업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서비스, 사회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다? 상행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보험도 보험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그 가입자, 계약자와 서로 계약을 한 취지가 바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우리가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사행계약성이란 말. 보통 우리가 사행성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자, 보험계약은요 우연한 사고에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미리 대비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타고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 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사행성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도 일단 사행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사행계약. 물론 이제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이기면 돈을 따고 지면 날리고. 그래서 도박 같은 거, 뭐 주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로또 복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험도 그래요. 보험도 우연한 사고에 기초하니 그게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 타냐 안 하냐. 자, 그런데 보험은요.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발생한 손실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서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박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상이란 말이 있죠. 그 실제로 나에게 발생한 손실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사행성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사행계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계약이라는 말 그대로 보험기간이 있죠. 우리 보험기간 동안은 권리 의무관계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보통 뭐 짧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생명보험처럼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길죠. 보통 보험계약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보험 기간 동안 유지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계약. 자, 이런 계속계약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랄지 또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렇게 계속 계약이 유지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매매 계약처럼 사고 팔고 하면 딱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이런 것을 일시적 계약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장래양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좀 어렵죠? 자, 해제란 말은 자, 보험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보험계약이 지속되다가 야, 우리 계약을 끝내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해제란 말은 주로 매매계약 같은 이런 일시적인 계약에서 하는 건데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소급하여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이것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는 걸로 하자. 이게 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란 말은 제거, 아예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하는 거. 그리고 해지는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그러니까 주로 계속적 계약입니다. 보험계약 계속 유지돼요. 그런데 이때 해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돼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 기간 이것을 없애는 걸로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야. 야, 우리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 이거고 해지는 지금부터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지금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없는 걸로 하자. 그걸 해지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계속 계약에서 쓰는 말이죠. 해지. 자, 이것은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용어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합계약성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자, 부합이란 말은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설정하고 상대방 그 내용 일치할 때 체결되는 계약. 여기도 마찬가지 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자,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보험 상품을 수많은 사람과 계약을 해야 돼. 그럼 그때마다 계약 내용을 협상한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만들어 놓고 자, 이대로 계약할 거냐 말 거냐 묻기만 해요. 그럼 이제 보험 가입하겠다는 사람은 그 보험 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결된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은 다수 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이제 정형화한 약관을 가지고 자, 이 상품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대로 계약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런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만들죠.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그 계약 내용에 관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단지 이제 보험회사가 만든 그 약관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즉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것만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그 약관 내용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이제 보호하기 위한 즉 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죠.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그러니까 그 약관 내용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적용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관 내용을 반드시 교부하고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 무효로 한다든가 이렇게. 또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요. 이런 약관 작성 설명하라고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관 해석 시 보험자 불이익을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약관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또 가입하는 계약자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무효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자를 자,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약관에 대한 행정적 인허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럼 그 약관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자,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이런 걸 인허가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적 계약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계약성은 자, 동일한 보험 목적물이라도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손실별 위험의 차이가 발생해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험 가입하는 건 주로 누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특정이나 성격이나 또 이 사람이 예전에 사고 발생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때요?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자,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적 계약성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사람의 행위를 좀 따져봐서 우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보험료가 아마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같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은 사람, 피우지 않으면 아무래도 폐암 걸릴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할인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계약은 누구하고 계약했느냐에 따라 달라져. 자, 그래서 이제 인적 계약성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계약성.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때? 계약 조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어때요? 머리를 굴려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오픈해요. 당연히 안 하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최대한 숨기고 상대방의 패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끌어와야 돼. 그런데 보험계약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선의계약성이라는,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보험계약은 역선택이랄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사람과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자, 예를 들어 건강보험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근데 예전에 아픈 적이 있는지, 자, 병이 들었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가입자가 이걸 숨기고 가입을 해. 그렇게 해서 다 발병했으니까 보험금 주시오. 이러면 보험회사는 손해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대로 다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선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냥 역선택이랄지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아주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선의계약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사고임을 숨기고 가입하는 이런 역선택이랄지 또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이건 보험계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득을 가져가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선이 많은 사람한테는 또 어때요? 이것은 피해를 주죠. 왜냐하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회사는 손실 안 보려고 보험료를 증액을 해. 그럼 선의 가입자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험료만 할증이 되니까 자, 이런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하여 자, 선의 계약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보험 가입자에게 자, 윤리성,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계약이 바로 보험 계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런 선의성을 담보로 한 상법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의 계약은 자, 누구 자, 보험 계약자 측면입니다. 보험 계약자 측에.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가입자가 즉 계약자가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라는 게 있고요. 위험 변경 증거가 됐으면 통지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보험회사가 대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 증가를 시켰다. 이런 것들 일종의 뭐예요?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게 우리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는 면책이 되고요. 또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종의 보험 가입할 때 그 보험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가치만큼 보험금을 주게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초과보험, 중복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주겠다 이 말이고 손해방지 경감무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 한마디로 뭐냐? 이게 도덕적 해이.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니까 선의성을 요구하는 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선의계약성은 누구 측면에서? 계약자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부합계약하면 약관을 작성하는 보험자 측에 대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만 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보험계약의 자, 성격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보험 계약의 요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법조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법조문 있잖아요.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거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문 내용이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조문을 잘 보세요. 자, 먼저 보험계약의 요소란 말은 보험계약이 이제 체결되기 위한 한마디로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건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 그리고 상대방. 한마디로 뭐요? 보험계약에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쪽은 보험금 그 밖의 급여.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그 밖의 급여, 물건 이런 걸로 대체물로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서로 대가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나 생명, 신체,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자, 여기 재산, 그 다음에 생명이나 신체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했어요. 여기 재산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보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이나 신체 이걸 갖다가 이제 임보험 그러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목적물, 임보험의 목적물이죠. 그럼 이런 보험의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때 불확정한 사고, 자, 이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다.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 객관적 확정 요건. 그런데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는 그 계약은 무효다 이거. 그러니까 보험은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는 건데,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으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 이때 당사자 쌍방은 이거예요. 보험 당사자 일방이 누구겠어요? 계약자 또는 가입자 이래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보험자, 보험회사입니다. 이들이 이제 당사자, 그리고 피보험자. 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 이익을 받을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나와야 자세히 볼 거예요. 알지 못했다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때 이 보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몰랐다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몰랐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대리 안것의 효과입니다.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안 사인은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한 그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그대로 다 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 이제 보험 대리상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이걸 보험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이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자로 하여금 받아들여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또 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 내용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험계약의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제 보험계약의 관계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보면 돼요. 보험계약. 그래서 대표는 누구예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죠. 이들이. 그런데 이제 보험자, 자, 보험자의 보조자, 보험자입니다. 보조자란 말은 보험자를 도와서 한마디로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보험 대리상이 있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란 말은 우리 상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제 보험업법에서 이걸 보험 설계사로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상법 기출문제를 보면 보험 설계사 이 말을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합니다. 보통 보험 설계사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들은 이제 보험자를 도와서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도 이제 보험 계약의 관계자다 이러죠. 자,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보험 이해관계는 제3자인데 여기 이제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이익을 받는 자, 자,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 이익을 받는 자고, 보험 수익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인보험에서 쓰는 말, 인보험에서 쓰는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자세한 내용이 밑에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 당사자로서 이제 보험자. 자, 보험자가 이제 보험회사죠. 직접 당사자로서. 자, 그럼 이제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통하여 보험 가입을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보험자, 즉 보험회사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것은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 규모도 갖춰야 되고 그래요. 자, 참고만 하시고요. 자,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이제, 자,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당사자는 이 상대방 보험자죠. 그래서 보험자한테 나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청약을 하는 사람. 자, 이런 보험 가입은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인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가 건물에, 자, 만일 5명이 자,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봐요. 공동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5명이 공동 소유자니까 당연히 5명 이름이 다 가입해야죠. 공동.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n분의 1로 이제 나눠서 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한 능력자라도 될 수 있다는데, 자, 이게 조금 조심할 게, 제한 능력자는 이제 민법상 누구냐? 미성년자.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란 사람이 있고, 자, 피성년 후견인이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건데, 자, 피한정은 신체 질병, 장애, 노령 이런 사유로 인하여 사무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약간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게 결여된 사람, 사무 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죠. 특히 치매 걸리신 분 이렇게 떠오르시면 돼요. 자, 이들은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럼 보험 가입할 수 있냐? 예, 이들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를 통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이들도 마찬가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자기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고 또 타인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뒤쪽에 또 자세히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대리인이 체결했네? 그럼 대리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다 본인이 아는 걸로.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대로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동일한 것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계약자 역할이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죠. 보험 계약자가. 자,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보험자의 보조자입니다. 자, 이제 보험자를 도와서 쉽게 말하면 보험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험 대리상은 여기서 일정한 보험회사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독립된 상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상은요, 여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 있잖아요. 그들 상품을, 자, 보험 가입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면 건당 수수료 얼마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이제 독립된 상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다 아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업법에 보험 대리점이라고 되는데 바로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 체결을 이렇게 대신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대리상은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리상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요 어디에 다냐면 보통 이제 보험 그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 이제 등록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협회에. 자, 그럼 이들 권한입니다. 자, 이제 시험은 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이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인데, 자, 그러니까 청약하는 거, 고지, 통지, 해지, 취소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의사표시 그냥 간단하게 수령권. 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 입장에서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사표시권.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고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의사표시 수령권, 의사표시권, 그리고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보험대리상 권한 중 일부를, 자,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 계약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험대리상한테 이런 권한을 제한했는데 이 보험대리상이 계약자한테 이런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제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선의 제3자는 이게 제한됐다는 건 몰라요. 그럼 당연히 보험대리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뭔가 계약이 진행되거나 했다면 자,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지. 나한테 이 사람한테 보험자가 대리사한테 나 이 권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인정 안 해요. 못 받아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 자,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그거예요. 인정해줘라. 그냥 인정해줘라. 그 다음. 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그런데, 자, 원래 피보험자, 이제 보통 손해보험에서 있고요. 보험 수익자는 이제 임보험에서만 쓰는 건데, 주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들도 이제 1차적으로 보험료는 계약자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다거나, 또 보험자가 뭐 파산하거나 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 만일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위 내용을 피보험자는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의사표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 이들에게 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죠. 네. 자, 이들에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의사표시 같은 것을 이들에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상법에서는요, 보험 설계사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대리상은 아닌데,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자, 여기서 특정 보험자란 말은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뭐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생명 이런 보험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우리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박스에 보시면.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자, 보험자의 사용인이 직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용인이라는 말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자기가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까지나 중개 역할만,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중개 역할만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거 체약이란 말은 계약 체결, 이걸 줄여서 계약 체결을 줄여서 체약. 이 대리권은 없어요. 아까 보험 대리상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중개 역할만 해요. 그리고 독립된 상인이 아니야. 왜? 소속된 직원이다 이 말이에요. 직원. 자, 그렇게 해서 보험 대리상과 구분돼. 자, 근데 이제 소속돼 있는 직원처럼 취급은 되지만, 자, 그래도 고용관계 여기 보니까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들은 약간 그러니까 조금 일반 회사 직원하고 달리 약간 독립성이 조금 보장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실적 있잖아요. 실적에 따라 수당 받고 그러잖아요. 보시면. 자, 보험 설계사 권한입니다. 그럼 이 보험 설계사는요, 자, 보험 증권 교부할 수 있는 권한과 보험료 수령권만 있어요. 그러면 보험 대리상에 인정되었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의사 표시 수령권은 없어요. 왜? 계약 체결 대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심부름 역할밖에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제한이 있어요. 보험료 수령권은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교부하면서 수령할 수 있지 그냥은 안 된다. 자, 이런 단서를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중개사하고 보험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상법에는 없어요. 상법에는 없고 보험업법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을 않습니다. 이것 두 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자, 보험 중개사도 설계사와 비슷해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 말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쓰다가 이거 좀 오히려 빼는 게 좋아요. 보험 설계사와 보험 대리상하고는 달리, 자, 불특정 다수 보험회사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보험자를 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게 설계사고 계약 체계를 대리하는 게 여기 보험 대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우리 수험생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개사는 설계사와 대리상과 달리 불특정 다수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당신한테 맞는 보험 상품이 딱 내가 보니까 이거네요 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 그게 이거예요. 보험 중개. 자, 그래서 이들도 독립된 상입니다.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도 이거 하려면 금융감독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이라는데 보험 중개사라고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것도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들은 일종의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로 다양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들을 보험 가입하는 사람한테 소개해서 맞는 보험 상품을 이렇게 골라서 주는 것, 골라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보험의는 이제 보험의사예요. 주로 이제 임보험에서 우리 이제 생명, 신체 이렇게 건강보험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입자가 자기 질병을 숨기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하여 신체나 건강 상태를 검사해요. 이 사람이 그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보험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가 건강보험을 받아줄지 말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의사, 이게 이제 보험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인데, 자, 이 개념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란 말과 보험 수익자란 말인데, 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이제 피보험자도 있고 임보험에서도 있는데요. 여기서 피보험 이익의 주체란 말은 아마 뭐예요? 사고를 당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으니까 뭐예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보험의 이익의 주체란 말은 자기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단 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임보험에서 피보험자 생명의 신체 보험에 붙여, 여기서 보험에 붙여진 말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된 사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이제 이 피보험자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여기 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갓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아버지가 계약하고, 혹시 자식이 다치면 보험금 타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보험에 붙여진 자, 그 말이에요. 자식. 자, 이러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확정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보험사고 발생 시만 되지, 계약을 자, 체결할 때, 꼭 체결할 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직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내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이 다치면 보험금 타게끔. 그러면 자기네 회사 직원인데, 그러면 이 회사 직원이요, 사고가 발생할 시점에 현재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퇴사해서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 자,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직원이란 말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직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된다. 일종의 그런 개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단체로 가입했을 때 이제 이런 게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입니다. 자, 이 수익자는요, 이거는 임보험에서만 있는 개념이에요. 임보험. 자, 손해보험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임보험에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위해 보험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보험 계약자가 되죠.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자식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붙여진 자. 그런데 이제 자식이 다쳤어. 그럼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이제 어린애가 보험금 달라고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 어머니한테. 당신이 보험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여기를 수익자.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죠. 임보험에서만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 수익자를 그러면 누구를 할 거냐 이제 지정하고 나중에 이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그런데 이제 보험계약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냥 피보험자가 이제 수익자로 되는 거고,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임보험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임보험에서. 자, 그래서 특히 수익자가 뭔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왜? 우리는 농장부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임보험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임보험에 대한 이런 것은 그냥 참고만. 자, 그래서 이제 보험 수익자 자격에 제한은 없느나 도덕점유를 방지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 변경하는 것, 피보험자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데, 자, 보통 얘기했잖아요. 네. 자, 남편이 자기 아내, 자, 배우자 사망보험 가입을 해. 그래서 아내가 사망하면 이 보험금을 자기가 타게끔 이렇게 수익자를 자신으로 정해요. 자, 냄새나죠? 이렇게 해놓고 자기 아내를 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보험금 타가. 이런 범죄에 아동경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위험을 받기 위하여 자, 피보험자 외에 이렇게 수익자로 자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보험은 조금 이런 절차적인 게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하세요.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물어봅니다.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보험의 목적이란 말은 객체예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대상물. 이건 이제 보험의 목적. 자,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 같으면 죄하고 인보험이라면 사람 생명,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죠. 네. 자, 인보험. 네. 여기서 보면 이러한 보험의 목적은 자, 보험 계약의 목적과는 구별된다 그러는데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과 달라요. 자, 이거 저 뒤쪽에 저 손해보험 파트에서 나오는데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은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그냥 단순히 보험의 목적은 뭐다? 보험 대상.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이 주택이 보험의 목적이잖아요. 이 주택이 보험의 목적.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의 이거 뭐 설명이 더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런 보험의 목적은요. 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손해보험은요, 유체물,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거, 또 형태가 없는 무체물, 그리고 법률상 비해상체 이런 것들이 다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다 되고요. 또 집합된 물건을 일괄의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이 포함된다 그러는데 자, 이거 저 뒤에 우리 맨 마지막에 화재보험에서 이제 이 집합보험이라는 게 나와요. 화재보험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피보험자 가족인데 여기 사용인도 같이, 왜냐하면 이 사용인도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인까지 포함된다는데 사용인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가사 도우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사 도우미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 자, 화재로 인해 손실이 생겨요. 그럼 이 가사 도우미 그 물건, 이 물건까지 다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 또 집합된 물건 일괄의 보험의 목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자. 수시로 교체된 경우 주로 이제 동산보험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보험 사고 발생 시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목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이제 창고가 있어요. 자, 이 창고에 보관되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수시로 물건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보험의 목적을 특정해서 이걸 보호받겠다는데 수시로 교체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계약 내용을 다시 고친다? 번거롭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수시로 들락날락 물건을 납품했다 다시 넣었다 하더라도 이때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 발생 당시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은 보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한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편의점 같은 데 있죠. 편의점에 거기에 물건 있잖아요. 자, 그럼 수시로 누가 팔리고 안 팔리고 또 물건 드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 구분하지 않겠다. 그냥 화재 발생 시 그 현존한 물건이 보험 대상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이제 보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이제 보험금을 주는데 이런 보험 사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킨다 그런데 그냥 사고가 아니라 보험 대상이 되는 그런 사고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험의 한마디로 목적에 발생되는 사고여야 되는데 자, 이 보험 사고의 특징입니다. 자, 보험 사고는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자, 일단 우연히 발생한 사고여야 돼요. 자, 우연히. 자, 그래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니까 뭐, 발생 여부, 시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불확정성 판단 시기는요, 자, 보험 계약 당시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 이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냐, 아니냐. 한마디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사고 이런 건 보험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자,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 기준입니다. 자, 계약 당시지 조심하세요. 사고 발생 당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보험 가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는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미 발생한 거 그리고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거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효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이들 다가 몰랐을 때는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고는 뭐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는 특정성이다. 그런데 사고 보험에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면 화재, 돈 아니면 돈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이게 이제 멸실됐어요. 주택이 멸실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멸실됐냐? 화재로 멸실될 수가 있고요. 지진에 의해서 멸실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화재로 멸실되면 나 보험금 탈래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이게 다 멸실되어야 보험금을 타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보험사고가 뭔지 이렇게 특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정되지 않고 그냥 멸실되면 보험금 준다 그러면 그 멸실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특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험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재다 그러면 화재로 멸실되어야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지, 지진으로 멸실되면 이 경우는 보험사고가 아니니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고 발생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도 잘 보세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까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아야 보험사고가 났는지 알고 어때요? 보험금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누가 해야 되느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밖의 요소들인데, 이제 간단히,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 뒤쪽에 또 자세히 나와요. 자, 그래서 개념만 보세요. 여기서는. 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제 보험료. 이제 계약자가 이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피보험자나 수익자. 이들이 보험금 수령해요. 이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험금. 자, 여기서 보험 가액이란, 손해보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으로서 보험자가, 여기 잘 보세요.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그런데, 이 보험 가액에는 임보험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목적이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손해보험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 보험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짜리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평가하니까 얼마냐? 1억짜리예요. 자, 1억짜리 주택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이 1억을 뭐라고 그러냐? 보험가액.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가치. 자, 그러면 이런 가치는 손해보험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 얼마짜리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정액 보험해가지고 나 사망했을 때 얼마 타겠다, 나는 1억 타겠다, 나는 5억 타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죠. 자,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 생명 신체는 평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베니스 상인에서 살 한 덩어리 잘라라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다 이런 데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살 한 덩어리에 대해서 피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게 잘라내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를 말하자면 2억에 가입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2억에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2억을 줘야 될 텐데 2억을 가입했다고 해서 2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이만큼만 책임지지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그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자, 그럼 여기 보험 가입 금액과 여러분이 또 혼동하시면 안 돼. 자, 우리 상법에서는 가입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보험 금액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 금액이 어떨 때는 보험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조금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 금액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1억이야. 그럼 1억까지 해야 되는데 2억 이렇게 하면 이걸 초과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때 2억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실제로 가입한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도 내에서 계약상 최고 한도에, 자, 여기서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에 계약상 최고 보상 한도 그랬어요. 자, 2억까지는 초과보험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억짜리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요 5천만 원만 가입할래요 라고 했어요. 자, 5천만 원. 그럼 자, 실질적으로 이제 자, 화재 사고에서 소멸됐어요. 그러면 얼마? 가입한 금액이 얼마니까? 계약상. 자, 나는 이만큼만 가입할래요. 이게 이제 보험을 계약할 때 나 이만큼 가입할래요라고 했잖아요. 계약상 가입 한도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험금 보험금만큼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상 최고 보상 한도 이것만큼은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이죠. 보험 기간은 이제 다른 말로 책임 기간, 보장 기간, 위험 기간 그런데 보험자 책임이 시작되고 이제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장이 개시되고 이제 이렇게 종료되는 이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 준다. 그런 게 얘기죠. 자, 이거는 당연히 약정을 통해서 이제 개시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보험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중간에 실효되거나 또 위험이 소멸되거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종료되죠. 보통 이제 기간 만료가 가장 대표적인데 자,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이 소멸돼 가지고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 줘요. 그럼 이제 이 계약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료가 된다. 자, 그런데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이 정해지는 비록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전후에 생긴 사고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준다고 했지 그 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죠. 네,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데 보험 계약 기간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으로.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보험 기간은 이 계약 기간으로 대부분 일치하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정보험인데 자, 계약 기간을 이때부터 이때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이때부터 보장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자, 보험 계약 기간보다 보험 기간은 이때부터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계약 기간이 이 보장 기간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고 소급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은 이때 체결했어요. 이때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 이전 이때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보험 기간이 자 보세요. 이 계약 기간보다 훨씬 크죠. 이런 것을 소급보험, 계약은 이때 있는데 보장은 소급해서 그 앞 기간부터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소급보험이라고 그러고 계약은 이때 체결했지만 한 달 지나서 이때부터 보장해 주세요. 그런 걸 예정보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만 좀 알면 돼요. 근데 예정보험이 얼마든지 하려면 안 쓰는데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기술이 발달됐는데 예전에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 계약은 이때 했는데
저기, 자, 미국에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와야 돼요. 그런데, 자, 배는 이때 출발해가지고 한참 걸리잖아요. 한 3개월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에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이때 했지만 혹시 그 출발해서 오는 기간 중에 사고로 침몰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거 보장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입하는데 요즘은 침몰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보험 계약 기간을 이렇게 1년으로 잡아요. 그럼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럼 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때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험료를 얼마로 받을 것인가? 그럼 이 보험 기간 전체를 통하여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전체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해요. 이걸 갖다 이제 보험료 기간. 한마디로 보험료 산출하기 위한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보험료 불가분은 자, 이 기간 전체를 감안해서 보험료가 책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발생하든 이 기간 중에 언제 발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제 계약이 끝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이때 보험 계약을 해지할래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기간 동안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험료를 쪼개가지고 그럼 이때까지는 보장했으니까 놔두고 아직 보장 안 받은 거 이것을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원래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사고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기로 약정을 해서 보험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사고가 언제 발생하든 이 보험료는 이거 전체를 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위해? 그렇죠. 보험 계약자를 위해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식으로 상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이것은 그렇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선에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의 요소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이제 보험계약 체결을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자, 먼저 이제 법조문 먼저 살펴보면, 자, 보험계약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청약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험료 상당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런데 며칠 30일 내에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보험자가 납부, 승낙을 할 건지 거부할 건지, 자, 승낙할 건지 거부할 건지 통지를 뭐해라? 발송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보험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왜냐하면 병을 숨기고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라는 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는 그 신체 검사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 30일을 계산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제1항에 의한 이 기간에 납부 통지를 해태란 말은 게을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일에 아무런 통지 발송을 안 했을 때, 그러면요, 승낙을 한 것으로, 자, 본답니다.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통 계약자 위해서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는 보험 가입하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어때요? 아무런 얘기 없어, 승낙을. 그러면 이제 가입을 받아준 걸로 해야지 계약자한테 유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본다란 말을 우리가 간주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하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간주는 이제 법조 효력이 확정적이 되는 거고, 추정은 반대 사실 얼마든지 번복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해요. 자, 그다음, 자,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권과 보험료 상당액 전부 일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승낙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자,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30일이라는 기간.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 자, 이것도 누구 위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자. 항상 계약자. 경제적 약자인 계약자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정 안 됐으니까. 자, 소급보험 여기 나오네요.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 시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자, 이때부터 체결되는데 계약 그 이전에 이때부터 보장을 받는 것으로 하자. 소급해서 이때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걸 하는 거, 이런 걸 소급보험. 자,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자, 물건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 폭풍우 만나서 침몰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주관적 불확정성.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청약이는, 자, 우리 분류식이니까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제, 자, 청약서를 쓰는데 이것은 성립 요건은 아니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네, 간단한 얘기고. 그 다음, 승낙입니다. 그럼 이제 승낙의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서면 또는 구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상당 전부 일부를 받았다면 며칠 내라고요? 자, 승낙의 표시는 30일 내에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신체검사 받아야 되면 그걸 받은 때로부터 계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자, 30일 내에 발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은 발송주의를 치고, 이거 반대말로 이제 도달주의라고 그러는데, 자,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 그러니까 30일 내에 발송만 하면 돼요. 그러면 30일 되는 발송하고 도달을 31일째 도달을 하더라도 발송을 30일 했다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도달의 기준이 아니라 발송. 자, 그리고 이제 해태했다. 그러면 이제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 승낙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하여 이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요. 그러면 그 3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데, 자,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험계약 부활에서도 적용된다. 자, 이 부활은 뒤쪽에 나옵니다. 자, 놔두고요. 자, 여기 이제 규정의 취지는 왜 그러면 이걸 인정할까요? 근데, 자, 보험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부보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보장 가능성.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보장받을 만한 내용이냐, 이건데요. 자, 승낙하기 전까지 이제 일단 기간이 30일가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계약자를 보장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승낙장 사고를 한 보험자의 책임은요, 성립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자, 보험계약 성립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보험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승낙이 없는 상태잖아요. 청약은 있지만.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 책임. 계약상 책임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법에서, 자, 상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거다. 그걸 법정 책임. 상법에서 직접 규정해서 인정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정 책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적용 요건입니다. 자, 방금 법조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자, 당연히 계약제 청약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 청약의 의사표시는요, 철회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설령 도달했다 하더라도 나 그냥 그 의사표시 안 한 걸로 할래요 라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만일 청약이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요, 안 져요? 당연히 책임 안 지죠. 청약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청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해야 되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되고, 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판례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판례를 보자면,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 인수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위험 상태나 사정이 있다.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경우는 어때요? 거절할 만한 사유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입증 책임은 뭐다? 보험자이겠다. 그렇죠? 뭐든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나 이건 인수 안 하겠다. 그러면 입증해라 이거예요. 정말 인수할 수 없는 위험 상태나 사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자, 여기서 또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 자, 보험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계약성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 발생사를 보험자에 고지하지 아니었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해.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도저히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성립된 이후 관계잖아요. 성립된 이후니까. 네. 자,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이유로 또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런데 자, 일단 책임이 인정된 다음이라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아직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이게 거절할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그 이후의 문제죠. 대신 이제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 통지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서 저 뒤쪽에 나와요. 그 추가로 발생된 그러한 손실은 보험자가 면책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보는 거죠. 예. 자, 특히 이제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급보험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계약이 체결돼서 보험기간이 정해지는데, 계약 체결 전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때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계약은 이때 체결했지만, 자, 계약 체결은 자, 이때 했지만, 보장은 과거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그래서 소급이란 말은 과거로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보험이다, 소급보험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니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계약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관적 불확정성,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사고는. 그래서 계약 당사자나 피보험자가 다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자,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계약 당사자 쌍방 그리고 피보험자 모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 불확정성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것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그래서 소급보험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급보험 당연히 책임을 지려면 합의가 있어야죠. 합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줘. 그 가입 조건에 대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받아줘야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받아주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태평양 건너오다가 침몰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직 오늘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 법조문 하나 정도만 잘 알고 있고요. 자, 이 비교 내용만 잘 보세요. 자, 소급보험은 과거로 소급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전 어느 시점부터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험 우리 가입하고 받아주세요라고 청약이고 보험자가 승낙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약정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승낙전 보호는요,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어때요? 책임을 지는 걸 하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상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승낙을 안 해도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정 책임. 여기는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약정 책임.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서 소급하여 적용되고요. 여기는 승낙이 없어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승낙이 없어도.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인정한다. 그 얘기고. 당연히 이제 소급이니까 청약 이전 사고고요. 여기는 청약 이후 사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알지 못했다면 이거 인정되죠. 알았다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청약하기 전에, 이미 청약도 하기 전에 보험사고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계약 당사 부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는 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어디간 청약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안 되고 청약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자, 청약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데 청약 이후에 승낙하기 전 사고. 청약은 있고 승낙하기 전 사고죠. 그런데 청약도 하기 전에 발생한 거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자, 이런 주로 해상이나 운송보험이죠. 이런 데서 이제 인정되고 여기는 모든 보험에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서 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보험 약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약관입니다. 자, 이제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이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이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합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는데,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해야 되고요. 중요 내용을 설명. 자, 그래서 약관은 그래서 이걸 교부 의무와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거. 자, 만일 보험자가 1항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자, 계약자는요. 계약이 성립한, 자, 이게 성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성립은 날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란 말은 계약의 효력은 발생했어. 그런데 과거로 돌려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취소입니다. 자, 여기 3개월입니다. 취소. 자, 이렇게 우리 상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딱 한 군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세요. 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 취소를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3취. 자, 취소는 3개월. 3취.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외우세요. 3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약관은 우리가 잘 알죠? 자, 보험회사가 미리 자, 만들어 놓은 거다. 그 얘기고요. 계약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 약관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이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자, 다수 가입자를 상대로 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교섭 조건에 대해서 따로 작성, 너무나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약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단체성. 자, 많은 가입자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약관이 존재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약관은 누가? 보험자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가입자는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을 경제적 약자인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회사가 자기네 유리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제할 필요성.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약관은요, 이제 보통 약관, 특별 약관 이렇게 있죠. 자, 보통 약관 이제 주계약 일반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고 있고,
특별약관은 이제 보통 약관을 보충, 변경,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더 보장받거나 주계약에서 이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보장받지 않겠다, 배제한다든가. 자, 이러려고 만들어진 약관이 우리 특별 약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약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당사자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품이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각자 따로따로 해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일반 해석의 원칙에 따라 단체성 기술종을 고려하여 이제 합리적으로 고려. 그래서 이제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지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자, 우리 작성자 불리기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계약 내용이 모호하다. 자,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보험자한테는 엄격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원칙이죠. 자, 효력입니다. 그럼 이 약관이 효력을 갖는 이유는 뭐냐? 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이거를 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뭐 했다? 합의했기 때문에. 좋다.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다. 그 약관 내용대로 내가 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인정된다. 자, 이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계약자가 솔직히 우리 약관 한번 집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관 봐봐.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돼 있어요. 책자도 두꺼워요. 글씨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 그럼 그 많은 내용을 읽어보고 가입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관 내용을 잘 몰라요. 이렇게 약관 내용을 계약자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가입할 때 그대로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 그대로 가입할래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자, 여기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했다면 구속력은 배제된다. 그래서 약관에 있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이걸 이미 인쇄조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서 아마 이 과목에서 나와요. 조금 인쇄조항. 그러니까 그 약관 내용에 이렇게 인쇄된 책자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과는 달리 계약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 조건을 좀 달리하자. 이렇게 달리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기조항이라. 네. 수기조항. 그랬을 때는 이 책자에 있는 그 약관 내용을 배제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우선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관은 배제되고 이게 우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관은 보험에서 일방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자, 경제적 약자인 계약자를 불리하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이제 허가를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공정하게 하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단속하는 내용도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보험약관 교부 설명. 자, 우리 법조문에 있는 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교부 설명을 누가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보험자가. 자,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보험자가 해야 되는데 실거래에서는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상 이들도 자, 당연히 자기네가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직접 설명하기도 하죠. 상대방은 자, 누구한테? 자, 보험 계약자한테 직접 계약 당사자. 그런데 보험 계약을 대리인이 했다. 그럼 대리인한테 해야 되고요. 그 대리인한테도 설명하면 되죠. 항상 대리인이 한 것은 누구?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자, 그래서 계약자한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
자,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해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자, 중요한 내용. 그럼 이때 설명을,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을 설명으로,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나요? 이제 이건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냐, 안 하냐. 이렇게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보험료, 그리고 지금 보험 금액 기간, 특히 책임 개시 시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럼 보험계약 중요사항은요, 반드시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약관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어때요? 중요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꼭 그것만이 아니로, 자, 보험회사 이제 이런들이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약관은 우리가 못 봐요. 거의 아마 보험 가입하면서 보는 사람 없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추가 자료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 약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따로 이렇게 서식화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설명할 때 참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사항은요, 한마디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방법은요, 자, 여기 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하여, 이제, 대면 방식에 이제 구두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청약서 자필 서명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거, 청약서 시니까 이거요, 서면에 의한 설명인데,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보통 이제 서면으로 중요한 내용을 서면해가지고, 이거 띡하니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판례는 이거 인정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자, 서면에 의한 설명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이거 던져주고 알아서 읽어보세요.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서 자필 서명에 의한 입증인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 같은 데 가면 많이 해요. 뭐 카드 발급, 새로운 통장이랄지 뭐 적금을 든다 그러면 앞에 요즘 모니터를 놓고요. 거기다 이렇게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그 앞에서 이제 상담하는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면 그 자세한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몇몇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아마 중요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함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거 따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고 이해함 해가지고 아마 그거 따라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그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서명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 걸로 본인이 썼잖아요. 설명받고 이해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인정이 돼요. 자, 단순히 서류 던져주고 알아서 읽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설명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이렇게 서면화 해가지고 주면서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거기다 서명하라고 이래요. 자,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다면 이제 설명한 걸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적 이해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지 계약자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아주 막 깐깐하게 세세하게 이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했다는 입증 책임은 당연히 누구? 보험자.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자, 계약자는 나 들은 적 없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험자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증은 당연히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험자가 하게 돼 있죠. 계약자한테 입증하라 그럼 나 들은 적 없다. 그럼 끝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자가 입증해라. 자, 그러면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판례 입장인데,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외우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다음 정액 약관에 있는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약자나 대리인이 잘 알고 있다.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바를 약관에서 반복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자, 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은 본인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난 몰랐어. 이건 안 통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딱 이해만 하면 주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교부 설명 의무 위반의 자, 효과 이제 보겠습니다. 위반 효과인데. 자, 교부 설명을 위반하면요. 계약자는요. 자, 여기 계약이 자,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한다고요? 취소. 그래서 우리가 3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취소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추인하거나 승인했다고 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취소를 안 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취소권의 제척, 여기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유통기한이라는 거 있죠. 같은 의미. 법에서 정해놓은 유통기한. 그러니까 그 기간 행사해야지 그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그 권리는 소멸하는 걸 우리가 제척기간 그래요. 그러면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 결함, 흠결이란 말은 결함이란 얘기예요. 보험자가 설명 교부를 안 한 게 치유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 기간을 통해 보험자는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기간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 의무를 안 했다면 누가? 보험자, 니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자,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취소를 했어요. 그럼 취소하면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란 말은 계약을 처음 시작해서 없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료 모두 반환해야 되겠죠. 그다음, 자, 보험자가 약관 명시 설문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2번하고 4번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판례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 중요사항의 설명을 위반하면요, 자,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했다면 내가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그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험계약을. 그로 인해 내가 손해가 생겼다면 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약관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약관하고 좀 더 증권 자, 여기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